김병민 최고위원은 자리를 왜 뺐어요? 아 예. 뭐 이렇게 자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 다른 데로. 뺀 게 아니고요. 네. 권력에서 멀어졌던데 잠깐 대표에서 자리- 한 단계 이렇게. 자리에 대한 이동이 있었는데 뭐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죠. 예. 굴러 들어온 데를 감히 지금.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혁신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해라. 아 고기 한점 불출마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요즘은 지도부의 중요한 자리 아닌 게 그렇게 중요 자꾸 이제 힘 다른 없어야 돼. 자리로 아, 저는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밖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멋이 중한디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니, 국민의힘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자리 가지고 뭔가 얘기를 나오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도 굉장히 못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선거 승리하는 얘기 찾아야지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라고 하는 모습처럼 비춰지는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 근데 그래서 지금 바람직하지 무엇이 않습니다. 중요한지. 네, 오늘도 뜨겁게 토론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진짜 어젯밤에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러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불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항상 양 진영에서는 서로 책임이라고 이렇게 떠넘기기도 하는데 일단 김병민 최고위원 이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너무 아쉽죠.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동안 노력해줬던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노력했던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도 드립니다. 무엇보다 부산 시민들이 정말 많이 열망했을 거예요. 저도 부산을 여러 차례 내려갔었는데 부산 경제가 좀 많이 침체돼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 안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엑스포를 통해서 부산이 한번 좀 제대로 활력을 찾길 원했는데 그러한 결과를 드리지 못해서 저도 집권당 지도부의 한 명으로 매우 죄송하다, 송구하다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엑스포는 실패했지만 부산의 미래까지 우리가 실패하거나 그 희망을 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 부산을 세계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 노력만큼은 지금부터 더 가열차게 해나가야겠다 생각합니다. 김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 뭐 해야 될 말을 다 다 앞에서 하셔갖고 해버렸어요? 뭐 다 동일합니다. 네. 뭐 저도 같은 생각이고 위로 말씀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 뭐 외교관들만이 아니라 정부 관계자, 민간 다 같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최선 다해준 거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평창 올림픽도 삼수했잖아요. 뭐 공감대가 그렇죠. 있으면 뭐 아쉽지만 이번에는 다음 기회를 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또 항상 이 양당에서는 상대방 책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누구 책임인가요, 작가님? 아니 누구 책임도 아니고 네. 사우디한테 애초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봤거든요. 사우디 그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딱 보니까 뭐 이미 오래전부터 엄청나게 준비를 했고 근데 왜 유치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 다 써놨는데 그 이유가 상당히 또 타당하거든요. 우리 걸 압도하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끝난 게임이었는데 아, 이미?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실 판단이 잘못됐다. 이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간에 뭐 결선 투표까지는 간다는 희망을 줬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 이거 박빙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그래서 들었는데. 뭔가 그 대통령실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다 알고 있었던데 거기만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경우도 사실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렇잖아요. 결선 투표까지 갈고 심지어는 이길 수까지 있다라고까지 했는데 까 보니까 너무 표차가 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다면 29국가만 나왔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뭔가 현실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뭐 김병민 최고위원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갑자기. 물론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고 또 기대와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부산 시민들은 워낙 염원들이 있었고요. 이걸 추진하겠던 것은 벌써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함께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게 사우디가 워낙 강력한 힘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애당초 안 되는 거니까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 작가님 얘기한 것처럼 외교부 관계자 발언이라든지 결선까지 가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장밋빛 희망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성과 좀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수용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하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김병민 의원처럼 최고위원처럼 얘기를 해야 맞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 정부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결과 발표 예측 전에 나오기 전에 아마 혹시라도 유치를 못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유, 네. 예상대로 그대로 딱 하셨고 저도 이게 명분과 실리 둘 다 어려웠던 거죠. 명분이란 건 오사카가 2025년에 유치를 하는데 바로 5년 후에 바로 옆에 인접 국가가 유치할 명분도 제대로 주기 어려웠고 실리도 사실 투표하는 개별 국가 입장에선 반대급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명분으로만 투표하는 국제사회가 아닌데 그러면 사우디가 못 주는 다른 우리가 뭐를 줄 수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거를 대통령한테 정확히 보고를 했는데도 대통령께서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누가 의도적으로 대통령한테 정확한 정보가 올라가는 걸 막고 네. 그냥 국민들을 포함해서 대통령에게도 그냥 이제 막연한 희망을 준 건지 한번 판단을 해야 되고요. 외교 라인이든 대통령실 참모 라인이든 한번 시스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모든 게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네. 저는 그렇게 태도를 그렇게 가져가신 거는 뭐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유치 못한 책임만이 아니라 49대 51까지 쫓아갔다고 믿게 된 우리 국민들의 허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이제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엑스포 유치 실패보다도 이 프리젠테이션 영상이 더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영상 한번 먼저 보고 오시죠. Your choice. Your choice. Your future. Busan is ready. Only one choice. Only one choice. 부산. 근데 엑스포 강남에서 하나요? 이게 왜 지금 아직도 강남 스타일이 나오는 거지? 이거 그래서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 네. 우리가 다행히 기호는 1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넘버원에서 네. 1번만 기억 남는 영상이잖아요. 넘버원. 그래서 저 영상은 아마 사전에 기호 배정되기 전부터 만들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혹시 기호가 우리가 1번이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네. 저는 어떤 프리젠테이션인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거를 보면 그냥 저 노래가 들었던 노래고 연예인이 많은 나라구나 정도 인식이고 뭐 한국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우디의 경우는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체의 어떤 문제나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또 영어만이 아니라 프랑스어도 자막으로 같이 집어넣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는 너무 우리가 좋은 나라고 부산이 문화적으로 아니면 또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러운 당신들이 부러워야 될 나라다라는 것만 보여준 것 같아서 좀 투표하기 어렵지 않나. 뭐 29표도 좀 많이 얻은 게 아닌가 영상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힘 쪽이 감성이 구려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 아니, 국힘이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국힘보다는 정부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그러니까 국힘 정부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 홍보 영상을 만들든지 뭐 할 때는 그 감성이 너무 아웃 오브 데이트 된 거고 너무 과거 감성이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름 알려진 사람들 쭈쭈루 나열해 가지고 뭐 자랑하는 꼴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없고 그냥 유명한 사람들, 세계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 이렇게 배열했고 이번만이 아니라 이번에도 뭐 국군에 날 때 뭐 막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 감성을 좀 젊은 세대 감성에 좀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21세기인데 네. 보게 되면 그냥 너무 노년층 감성이에요, 보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어제 보면서 마지막에 반기문 총장까지 나와서 PT라는 정말 많은 혼신, 투혼 뭐 이런 부분들은 보였습니다만 우리가 2030년 부산에 알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좋은 컨텐츠들 또 좋은 도시경제력들이 있는데 그런 게 다 담기지 못했다는 지적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대한민국도 좀 아쉬운 PT들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이태리의 PT는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보신 우리가 분들 꼴찌는 기억하시겠어요? 아니었다 이거죠 지금. 그래도 아무튼 할 수 있는 많은 변화의 노력들이 필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다 같이 폄훼되진 않았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면 김 소장님 인사를 좀 먼저 오셨군요. 오셨는데 지금 여기 숨어 계시잖아요 지금. 예. 아니 저 오리걸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늦게 왔으니까 그냥 들어오더라고. 눈이 이렇게 오니까 참 네. 날이 좋고 추워갖고요.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럼 먼저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어제 PT 얘기도 있고 또 이 그러니까 결과에 관련된 총평 간단하게. 일단 첫 번째는 부산이라는 그러니까 뭐지 이게 엑스포니까 영어로 하면 부산인이라는 로컬리티를 저 영상 자체에서도 그렇고 프레젠테이션에서 못 살렸습니다. 부산이 수출항으로서 가지는 의미 또 엑스포라는 게 사실은 국가 행사가 아니고 부산 행사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엑스포가 아니라 부산 엑스포라서 부산이 수출 기지로서의 그 상징성, 항구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렸다는 점. 두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 그러니까 코리아라는 아이덴티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수가 구리다라고 지적하셨던 부분이 전 이제 그런 같은 감성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뽐낼 만한가라는 점에 대해서 보수가 갖고 있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게 그대로 투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전 사우디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여성이 나와서 하잖아요. 이건 사실은 이제 사우디라는 문화 자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건데 그만큼 자기들이 개방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 포함해서 미래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산 엑스포를 하면서 대한민국 혹은 세계를 이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엑스포를 가져가 보자라는 미래 비전의 부족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오늘 뭐 사과를 했잖아요. 뭐 좀 짧게 그 사과에 대해서 총평 한마디씩 해주시죠. 최고위원. 저는 매우 솔직하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진심을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닌 전부 대한민국을 이끌는 대통령인 내 탓이라는 얘기를 국민 앞에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일부 정치인들이 뭐 문재인 정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치적인 일부 사람들의 수사라고 생각하고 네. 잘못된 일이라고도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이야기들처럼 지난날 있었던 일에 뭐가 문제였는지도 살펴보고 네. 하지만 그 다음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부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치열하게 가져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그 부분은 좋지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얘기가 없다라고 하면 네. 그냥 형식적인 사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김성애 소장님 얘기할 때도 우리의 비전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공감하는데 아까 김병민 최고는 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나와서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한참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왜 부산이냐는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 나와서 좋은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우리가 그거를 부산 유치하고 관련된 얘기를 연계성이 해야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우디의 경우는 오히려 되게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올 때 어떤 장소이고 오기가 편하고 지금 우리가 건설은 어떻게 됐고 이게 환경적으로 어떠한 건설을 이용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우리는 훌륭하신 분이 나와서 훌륭한 세계 담론을 얘기했는데 한국 또 그중에서 부산이 유치해야 될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거의 없었다. 예. 예. 컨셉트가 일단 없잖아요. 컨셉이 없거든요. 뭘 얘기하겠다는지 그냥 그러니까 뭐 약간 전략 우리가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사우디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쭉 읽다가 내가 설득당했거든요. 내가 왜 있으면 참. 이 정도란 말이죠. 저는 이제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밖에 모르니까 그렇죠. 전 세계의 흐름이라는 걸 알 수가 없고 49대 51인의 싸움인데 북한하고 중국이 변수다라는 기사 뭐 이런 것도 보면서 아프리카가 변수라는 선전하고 기사 아니에요. 있구나. 뭐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5, 60, 뭐 80, 100 뭐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그냥 그런 느낌들을 받았는데 아마 근데 저는 그 같은 느낌을 대통령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의 난맥상의 대부분은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그런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 대통령께 지금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지 오기 전에 얘기 다 했어요. 이 문제를 많이 지적하시네요. 아니 사과 말씀하시니까 네. 이제 사과에 네, 대해서 김승관 작가님이 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대통령이 사과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전 대통령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네. 뭐 바람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자 이제 우리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저기 김병민 최고위원은 자리를 왜 뺐어요? 예. 뭐 이렇게 자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 다른 데로. 뺀 게 아니고요. 네. 권력에서 멀어졌던데 잠깐 대표에서 자리- 한 단계 이렇게. 자리에 대한 이동이 있었는데 뭐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죠. 네. 굴러 들어온 데를 감히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혁신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해라. 고기 한 점 불출마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요즘은 지도부의 중요한 자리 아닌 게 그렇게 자꾸 이제 힘 다른 없어야 돼. 자리로 저는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밖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멋이 중한디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니, 국민의힘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자리 가지고 뭔가 얘기를 나오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도 굉장히 못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선거 승리하는 얘기 찾아야지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라고 하는 모습처럼 비춰지는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 뭐 근데 그래서 지금 바람직하지 무엇이 않습니다. 중요한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사실 그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던 게 이뇨한 혁신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뇨한 위원장도 잘 안 보이시고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논쟁 이후로 그리고 지금 당장 무슨 이제 뭐 희생에 관련된 그 권고안 이제 정식 안건을 의결한 다음에 넘긴다고 하는데 뭐 지금 보면 지도부에서는 뭐 이렇게 별다리 그 받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건 어때요? 그 혁신안의 거의 상당 부분들은 다 존중하고 또 그 공천관리위원회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우리 지도부의 의견에 담아서 공천관리위원회 넘기자라고 네. 얘기했던 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진행자께서 말씀 주셨던 건 2호 혁신안, 그러니까 희생을 담보로 네. 지도부나 중진 등이 불출마하거나 험지가라 대중들은 그게 많이 보이니까. 하는 얘기에 대해서 왜 아무런 말이 없지?라고 네. 하는 측면이라고 보고요. 그걸 이제 내일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모여서 논의한 다음에 네. 공식 의결을 거쳐서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는 건 네. 아니니까 인요한 위원장의 개인 말이 아니라 그리고 나게 되면 원희룡 장관이 선제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든지 당이 원하고 또 나라가 네. 원하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포스트 원희룡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안 나와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아직까지는 네.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정기국회가 있는 한복판에 어떻게 움직이냐. 그래서 11월 달이 너무 이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11월 달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내일 모레면 12월 달이 되고 결국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등에 네. 대한 희생의 시간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 중요한 순간에도 나를 생각할 건지 당과 나라를 생각할 건지 이런 일들이 훨씬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혁신이 지금 국민의힘 지금 돌아가는 거. 뭐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언론의 주목을 받는 분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결국 이준석 전 대표하고의 수싸움에서 밀린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본인의 말 실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시점에 명분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고 결국 사면했다라는 거 하나 정도가 기억이 좀 남는 것 같고 희생 부분은 어차피 누구누구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물러나라 내지는 불출마라 하지 않는 추상적인 얘기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 자리를 뺀 얘기를 했는데 그냥 국민의힘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석기 재선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분하고 김병민하고 의원하고 최고위원하고 누가 더 선거에 도움이 될지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옆에 있어서 그렇지만 하여튼 네. 김병민 최고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흐뭇한 얼굴을 예. 웃고 있네요. 근데 이제 김석기 최고위원은 뭐 언론의 주목을 받자마자 다시 용산 참사에 대해서 시위꾼들이 주도한 일이다 이런 설 하나 만들어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결국 혁신위를 한다고 해놓고선 본질을 안 거스리니까 결국 당청 관계, 당하고 대통령실하고의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안 하기 때문에 혁신위가 결국 시간 끌기라는 초반에 예측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혁신위가 네.
사실 성공하면서도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강서구청 보궐선거가 말해주는 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하나는 구조적인 위기가 드러난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네. 하나는 일시적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라는 건데 국힘 주류의 생각은 후자예요. 일시적 위기다. 그러니까 이 국면을 갖다 피해가면 된다라고 해서 혁신위를 띄운 거거든요. 사실 네. 아무 식권도 없는 혁신위를 띄운 거고 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상당히 좀 잘했어요. 왜냐하면 혁신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뭔가 되고 있다는 착각을 줬거든요. 그런 다음에 언론을 갖다 다 장악을 해가지고 거의 민주당 기사가 안 나올 정도로까지 했단 말이죠. 언론 주목도 굉장히 예. 높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침체된 당 분위기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것까지는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건 성공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 구조적인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는 뭐 언론에 나올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당의 혁신위를 통해서 당이 변할 수 없다는 사실만 좀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그럼 구조적 위기가 찾아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김기현 체제로 총선 치를 수 있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혁신안 수용하지 않아서 당이 뭐 만약에 혁신안 뭐 그런 것들이 다 자초되면 결국 김기현 대표 체제가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 혁신위의 성격을 끝나는 날까지 잘 모르겠는 게, 그 정말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중진 의원들의 물갈이를 포함한 이런 혁신을 하길 바랐던 건지,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분명히 대통령실에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요구가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입을 타고 나오긴 했는데, 네. 근데 근데 그게 또 실천이 됐느냐? 뭐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은 앞으로 기다려보자고 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것을 놓고 보면 총선을 앞두고 이제 실질적으로 당과 이 대통령실이 힘겨루기를 하는 그림까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일단은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평가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정치는 생물이기도 하고 가능성이 예술이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이 잠깐 한 며칠 쉬고 있거든요. 지금 이준석 그렇죠. 그 설화 이후로.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그렇게 쉽게 끝낼 사람은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 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진중권 작가님도 하셨는데요. 네.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당이 갖고 있는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게 많은 사람들이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안을 높게 평가했고 또 보수 진영 내에서도 지금 있는 지도부의 활동보다 혁신위가 했던 변화와 혁신의 방향이 훨씬 더 긍정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지역에 다니거나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럼 그분들이 인요한 위원장이 왜 당을 흔들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인요한 위원장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당은 왜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당원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제가 당 지도부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혁신이 활동을 존중한다, 이걸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더 목소리 세게 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네. 조금이라도 대중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가야 된다고 보는데 당이 만약 그런 목소리를 거부하거나 퇴행하는 방식, 조금 전 말씀 주셨던 구조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면 그거는 총선을 앞두고 본질적으로 서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인요한 위원장이 조금 더 멋진 활동을 이어갈 거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여기서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일단 당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어떨지 나올 것 같은데 그거 또 지금 보니까 또 당무 감사 결과 때문에 좀 뒤숭숭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네, 그죠?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본인 순위 아세요? 알 수가 없죠. 최고위원들도 전혀 모르고요. 전혀 몰라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원내 1등 배현진, 원내 1등 나경원 두 사람만 알고 있죠. 근데 지금 뭐 보시면 지금 당 지지율보다 본인 의원 지지율이 낮으면 뭐 약간 그걸 보고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영남권에도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쪽 물갈이 하려고 그런 건가? 그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영남권 같은 데는 사실 그렇잖아요. 민주당에서 호남권 그리고 국힘에서 영남권 지지율이 사실 비상식적으로 높잖아요. 네. 그걸 누가 따라갑니까? 그거는 어떤 뭐랄까 좀 다른 측면이거든요. 그다음에 의원들의 지지율은 정말 정직한 지지율이에요. 갭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 지역이랑 전혀 다르죠. 서울 지역의 당 지지율이 정말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영남에서는 손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뭐 15%를 감안하느니 뭐 20%를 감안하니 그 기준을 설정할 때부터 이미 이제 그 뭐랄까 좀 장난을 칠 수 있는 소지가 좀 생기는 거거든요. 또는 점잖게 말하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거죠. 조금 애매하니까 그 기준이. 진 작가님 말씀에 민주당 호남 위원님들이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네, 호남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인데 정말 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현역 의원은 당선되자마자 호남에서는 기득권이거든요. 그러면 초선부터 바로 이제 비판 세력들이 생기고
그래서 많이 차이 나거든요. 보통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당 지지율하고 본인 지지율하고 차이만큼을 네. 예, 점수로 환산하게 되면 영남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 호남 지역의 민주당 의원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 내용을 보면 영남 지역의 현역 의원, 수도권의 원외 지역위원장이 불리한 점수를 받고 있다라는 건 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당선될 만한 곳을 결국 배제시키려는 것으로 보거든요. 빈자리 그렇죠. 지금. 빈자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결국은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당무감사 평가의 어떤 의도도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로 대통령실이나 뭐 검찰 출신들이 온다라고 하면 결국 이게 다 그런 사전 정지 작업 아니었냐라고 할 테고 그게 아니라 정말 뭔가 새로운 국민의힘의 지금의 이미지랑 다른 PT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이런 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좀 달라지는 거죠. 네. PT도 잘 만들 PT도 수 잘 있는. 새로운 만드는. 인재영입의 요건을 하나 꼭 추가하겠습니다. 그것도 PT 잘 결국 만들 나중에 누가 그 자리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아 근데 제가 어. 저 사실 여의도 연구원에서 뭐 하는지 저희도 깊게 안 들여다 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여론조사가 돌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그렇죠. 받은 사람이 녹취를 해서 들려줬어요. 어떤 항목들을 물어보는지. 근데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을 물어보고 네. 그다음 정당 지지율을 물어봅니다. 네. 그리고 이 당협위원장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음. 그리고 다음번에 뽑을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도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쭉 물어보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경쟁력 다음번 이 사람을 뽑을 건지 말 건지를 비교해 보게 되면 상대평가로 선거를 치를 수 있냐 없냐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경쟁력 있는 사람을 빼버리고 그리고 뭔가 대통령과 가깝거나 권력이 힘 있는 사람을 집어넣게 되면 선거 망하는 거죠. 그런 활동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저희 민주당도 네. 12월 초쯤에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현역 의원하고 지역위원장 평가를 할 예정이거든요. 여론조사로. 그런데 지역에서 경쟁자가 있는 경우 그런 분들이 전략적으로 네. 현역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애 소장님 같은 경우 이제 원회에서 준비하시는 분은 그 지역에 지역위원장이 있을 텐데 그럼 김성애 소장님을 좋아하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그 현역 지역위원장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그래서 되게 어떻게 이거 구조를 짜는지에 따라서 뭐 제거해야 될 사람, 교체해야 될 사람들을 선정할 수 있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현역 의원들이나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김병민 최고도 수도권 원외위원장인데 별로 불안해하는 거 보지 않은 걸 보면 저희도 아니, 수도권에 네. 김병민 위원장도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거기 저기 공천시킬 사람이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아유, 저희 분위기 지역이 좋네요.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그거보다 험지거든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또 좀 네.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하태경 의원 예. 종로 험지예요? 격전지죠. 험지라기보다. 네.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서울이 49개 지역이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의원이 한 8명 되나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참 멋지게 험지 출마한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 경쟁을 해야 이게 경쟁이 부딪히게 될 텐데 네. 일단 자당 의원이 있는 최재형 의원이 있는 곳에 가다 보니까 여기는 종로에 민주당이 누가 나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태경 의원이 나가서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그 붙어보자는 상대는 최재형 의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보다는 민주당에 있는 여러 의원들 중에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나 있는 사람들 하태경 의원 진짜 경쟁력 있거든요. 네. 같이 맞부딪히면서 선거를 이끌었으면 좋겠는데 왜 종로였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최재형 의원도 뭐 원래는 난 그래서 최재형 의원이 양해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약간 불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양해가 되겠어요. 불편하다고 뭐 얘기를 하시던데 뭐 지금 하태경 의원은 또 하태경 의원 나름대로 굉장히 서운해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죠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 최재형 의원 입장에선 2022년 3월 9일 대선과 같은 보궐선거로 네.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일단 보궐선거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보궐선거로 당선된 분을 이제 경쟁자가 뺏어오는 거는 이제 네. 여의도에서 되게 이례적인 일이고 제가 보궐선거로 당선돼서 들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리고 그걸 이게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유. 서울에 지금 원래 이제 20년도에는 41대 8이었는데 국힘이 8석이었는데 이제 보궐로 들어와서 40대 9가 됐거든요. 네. 40석이나 국민의힘이 탈환해야 될 지역이 있는데 네.
굳이 종로를 택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하태경 의원이 선점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영남권 의원들이 어차피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중진들 어차피 못 받을 거 하태경 의원님은 촉이 좋으시니까 일단 빨리 서울에 가서 좋은 지역을 선택해야겠다. 예,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하 의원님은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딱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그 종로가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무주공산처럼 여겨졌거든요. 아니 거기 한동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원희룡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최재형 의원이 지금 현역으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정보를 들었는지 이번에도 아마 컷 아웃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었는지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가 침 이렇게 발라놓는다라고 했는데 이래 놓으면 사실은 나중에 곤란해지잖아요. 선언을 해놓으면은. 그래서 판단이 좀 너무 빨랐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급한 거예요. 일단은 가서 딱 해놓으면은 사실은 다음 사람이 좀 달라기도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점 효과를 노린 것 같아요. 최재형 의원님이 이준석 대표 때 혁신위원장이었죠. 네,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또 이준석 대표랑 가깝다라는 얘기는 지금 별로 당에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까지도 고려하고 선택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더 가깝걸요. 이준석 전 대표랑. 비슷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요. 아니, 지난번 더 출판 기념회 가깝죠. 때 가니까 나의 정치적 그렇죠. 동지 그러면서 뭐 엄청 가깝던데요. 아니 뭐 밥 먹을 때 같이 나왔거든요. 우리 그때 저 국힘이 정정 빌빌거렸을 때. 일단 그러면 이제 또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한동훈 장관이 원래 종로 출마 얘기도 좀 있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실상 이제 등판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많은데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워낙 인지도가 높으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2인자라는 이미지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장관을 본인의 당선 여부, 당락 여부로 놓고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예측들이 가능한데 그건 뭐 알 수 없고요. 출마 여부를 포함해서. 네. 근데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격수로서 공격 자원으로서의 한동훈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386하고 대척점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조국 장관 등과의 뭐 대립 뭐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한동훈 장관의 당락과 상관없이 한동훈 장관이 이 선거판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있든 밖에 나와 있든 출마를 하든 민주당은 이런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면 일단 언론을 몰고 다닐 수 있는 힘이 있고 워딩에 또 힘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아프게 공격하는 것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거를 아우르는 선대본부장으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공격적으로 편성됐을 때는 민주당이 상당히 버거운 상대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거는 김병민 최고가 뭐 한동훈 장관이 이제 네. 전면에 나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거에? 큰 도움이 되죠. 그 누구와 맞붙느냐가 중요한데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2020년 선거 끝나고 나서 참 많이 울었거든요. 다들 울었습니다. 강북 지역에 다 전멸했으니까. 근데 그때를 돌아보면 언론 TV를 키면 항상 뉴스가 정치 뉴스라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보도 종로를 합니다. 틀 때마다 여론조사에서 판판이 깨져요. 황교안 대 이낙연. 그다음 뉴스는 바로 광진 을로 갑니다. 고민정 대 오세훈. 여기도 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동작으로 가요. 나경원 대 이수진. 여기도 또 집니다. 할 때마다 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울하네요, 진짜. 어떻게 뛰고 기대돼. 있는지는 언론의 보도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수도권에 얘네 지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어디를 출마하든 대한민국 모든 언론은 최고 에이스 기자들을 총투입해서 한동훈 장관 지역으로 보낼 겁니다. 거기에 누군가랑 맞붙을 텐데 서울 같은 제가 있는 이 동부권 지역 어딘가에 근처에 한동훈 장관이 나온다. 그럼 거기에서 승기를 점한다 딱 하면 한동훈 장관 지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데까지 쫙 퍼져나가죠. 그리고 어느 정도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이게 완전히 이 정당이 도대체 무너졌다 싶으면 손이 잘 안 가고 지지층들도 여론조사에서 판판이 무너진다 그러면 투표를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격전지에서 중요한 요충지에 나가서 선전해주게 되면 국민의힘에는 큰 도움이 되죠. 예, 한동훈 장관이 이제 관심을 끄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몇 가지 코드가 있어요. 장점이 하나가 탈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권위 의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모든 의전 다 없애버리고, 맞아요. 그렇죠? 뭐 사진 찍을 때도 중앙이 아니라 저 구석에 가 있고,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떻겠습니까? 그 소년재산도 절 받았잖아요. 그거랑 확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탈진영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처음에
그 인혁당 사건 그 벌금이 아니라 그 반환금 내는 이자 네. 문제 이런 걸 딱 해결했단 말이죠.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강연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토지 개혁이 갖고 있었던 의미를 얘기하면서 그걸 해낸 이승만과 더불어서 누굴 얘기하냐면 조봉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 윤석열 쪽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다라는 인상을 좀 주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감성이 확 다르거든. 젊은 감성인데 지금 민주당도 늙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7080의 국힘은 근데 민주당도 이제 5060이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의 감성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꼰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국힘에는 한편으로는 이준석이 있고 네. 말썽꾸러기는 하지만 계속 있을지 나갈지 아직 몰라서 지금. 한동훈이 네.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에 거야만 그 대항할 만한 그게 없어요. 그 감성을 가진 여기 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네. 더 김한규? 어린. 네. 액면으로도 어리고 실제 딱 하고 나이도 계시는데 어리고. 조금 더 유명해지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상대하기 굉장히 힘들 거고 또 하나는 뭐냐 민주당을 공격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히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도덕적 우위 그 자산을 다 까버려요. 예를 들어서 니네들 재벌하고 싸운다며 서민을 위해서 그런데 니들 재벌 돈 받았잖아. 나는 그 순간에 정권의 탄압을 받아가면서 재벌 수사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다음에 니들 뭐 했냐 운동한다면서 NHK 뭐 술집 갔지? 나는 술 안 막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굉장히 당혹한 이런 공격을 해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 기조가 이제 어떻게 될지 대충 감이 잡혀요. 근데 이제 재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정석 검사처럼 재벌 수사하다 말고 가서 술 얻어먹는 사람도 있고 뭐 NHK 룸사롱 말씀하셨는데 라임 가서 그 뭐 한 병에 60만 원 하는 술 먹고는 밴드 부르기 전에 나갔다고 징계를 지금까지도 안 받고 있는 검사 집단의 한 무리로 있기 때문에 또 한편 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 한동훈이랑 예를 검사 집단이 한 들어가지고 거니까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돈 받은 의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민당 전체가 다 돈 받은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처럼 술을 안 먹는 제가 얘기를 좀 해보면 요거 짧게 하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분명히 매력이 있죠. 국민의힘 전체가 갖는 매력보다 한동훈 장관의 매력이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장관이 돼서 너무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열광하는 그런 파급력은 분명히 있는데 오히려 장관 수행으로 인해서 원래 한동훈에 대해서 뭐 관심과 애정이 있었던 그냥 그 외에 지지층에 대해서는 반감이 더 생기지 않았나. 아까 2020년 때 황교안, 나경원, 오세훈을 얘기하셨는데 오세훈 후보는 당시 지역에서 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나경원하고 황교안은 뭔가 그 당시에 약간 밉상 이미지가 생겨서 적게 받았거든요. 과연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렇게 좋아했던 황교안, 나경원 이런 분들이 총선에서 어떤 성과를 얻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전체적인 언론 주목도나 관심을 받는 한동훈 장관이 지역에 가서 1대1로 붙었을 때 과연 중도에 얼마 소구력이 있는지는 검증을 해봐야 된다. 근데 요즘처럼 아주 그렇게 민주당에서 공격을 세게 하는 경우 사실 들을 때 아픈 부분이 있어요. 네네.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럴수록 좋아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늘어나지만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태도를 싫어하는 이 여의도 문법식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얘기들 쏙쏙 하는 분들이 중도층의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셨고 주목도가 높은 그런 판결이 하나 선고가 됐는데요. 울산시장 선거개 의혹, 그걸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또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오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이거 윗선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냐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일단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필 규정이고 그러니까 놀랄 일은 아니잖아요. 너무나 뻔했던 일이고 사실은 우리 더 알고 있죠. 윗선이고 당시에 청와대 모든 부서 관여했거든요. 그렇다면 윗선 대체 임종석 그 비서실장의 네. 지휘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윗선으로 가는 수사는 끊겼고 그게 뭐 네. 봐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그 선에서 입을 다물어 버리면 못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쓸데없이 또 수사 재수사하자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하는 게 수사 감사 세무 조사밖에 없잖아요. 네.
이걸 또 하자는 얘기냐? 그 필요도 없고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3.15 부정선거거든요. 이게 그 축소판 네. 권력이 경찰 이용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공화국이 탄생한 사건이 그거잖아요. 헌법 네. 전문에까지는. 그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3년형 가지고도 모자라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래도 민주당 반성 안 해요. 끝까지 잘했대잖아요. 무죄라고 한단 말이죠. 3심 판결이 나오잖아요. 김경수 씨 보세요. 그때도 잘못했다고 안 해요. 내 진실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민주당이 그래도 국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안 했다고 빼다가 나중에 딱 나오면 그래도 미안합니다 고개 숙이는데 민주당은 절대 그걸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단 도덕적 자산 자체가 파멸이 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아마도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 이 황운하 이분 말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공천받은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이분 공천 줄 겁니까 말 겁니까? 이 문제거든요. 그럼 뻔합니다. 그 당규에 따르게 되면 뭡니까? 이게 또 그렇죠. 정당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뭐 아직 판결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니까 뭐 황운하 의원은 난 억울하다. 뭐 또 윤석열 검찰, 뭐 윤석열 법원 이런 표현 쓰면서 무죄를 다툰다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그 공천 어떻게 해요? 뭐 공천이야 저희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천 배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아무래도 경선을 하게 되니까 네. 유권자 50 또 당원 50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 판단이 많이 되죠. 이제까지 보면 페널티는 따로 없어요? 예, 페널티는 따로 없고 기소가 됐을 경우에 그 기소된 범죄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성범죄라든지 이런 네. 경우는 배제되도록 돼 있고 그렇지 않은 범죄는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뭐 무죄가 항소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로 배제되진 않는데 아무래도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소되거나 뭐 1심이나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낼 때 뭐 일부는 배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까지도 그런 전력이 있었고 뭐 황운하 의원 사건은 제가 뭐 당시에 청와대에 있질 않아서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도 뭐 좀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재판부에 나온 대로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라고 하면 근데 일단 본인들이 수사는 있는 그대로 했고 뭐 대통령실에서 사건에 대해서 이첩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일단 수사하는 실무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설사 뭐 본인의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항소심하고 대법원 판결은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법원이 의원은요? 민주당을 시험에 빠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다. 징역 3년 실형 네. 법정 구속하면 되잖아요. 근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일단은 법정 구속은 하지 일반인들은 많이 않는데 법정 구속하는데 이 정도 정치인들은 법정 구속 잘 많이 안 하셔가지고. 하잖아요. 예. 중대 사안이거든요. 헌법 파괴 행위야 이거는. 주권 재민의 원칙을 갖다가 부정한 거잖아요. 법정 구속하면 음. 공천 못 하겠죠. 근데 아, 법정 구속을 안 그래서 하면서 민주당을 민주당을 시험에 시험에 빠지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소하고. 그래서 1심 재판이 나왔는데 1심 재판을 부정하면서 앞으로 항소심 또 대법 판결까지 질질 끌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흐지부지 끝나는 사태가 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고요. 두 사람의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 두 번째는 임종석 전 실장. 당시 임종석 전 실장은 뭐라고 이 사건을 얘기했냐면 검찰의 기획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밑자락을 까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적어도 입장을 밝혀야겠죠. 앞서 한판 논평에서 진중권 작가님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거 다 떠나서 사과라도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고 오늘자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이 당시 하명 수사 여기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나왔다는 건데 네. 어느 정도 알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진실을 규명되게 된다면 그리고 이게 2019년도에 있었던 수사 사건인데 2020년 총선에 황운하 의원을 공천했던 것도 결국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진실 그리고 국민 앞에 그 솔직한 이 사정에 대한 고백 이런 일들이 결국 민주당의 숙제로 남아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판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법원이라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의 말은 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누구의 법원이 어디 있고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모독해 가면서까지 정치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법원의 판결은 판결대로 받아들여야죠. 다만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더 있으니까 두 번 더 다퉈서 무죄를 받아내면 되는 것이고 만약 법원이 끝까지 보기에 유죄라고 판단하면 그거는 잘못한 것이니까 사과하는 게 기본적인 게임의 룰인데 저희가 뭐 검찰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그 수사 행태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결정까지를 어떻게 해가면서는 그럼 아예 룰이 없는 사회에서 살게 되는 거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김기현 대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수사 얘기하는데 가뜩이나 이번 총선이 민생을 다투는 장이 아니라 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대선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대선전으로 시계를 돌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하면 더 선거가 잘 될 거라는 그 단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판단은 법원에 맡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항소심 뭐 대법원 판단까지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 좀 짧게 할게요. 저희 이제 한 3분 좀 안 되게 남았는데 민주당 오늘 선거제 개편 의총하기로 했는데 미뤄졌어요. 네.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때요? 뭐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어려운 이기는 게 상황이고. 중요하냐 명분이 중요하냐? 아니 근데 둘 다 갖출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음. 그렇게 하려면 국민의힘을 설득하면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을 설득해서 연동형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다 안 내자. 그렇게 협의를 하면 되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냥 설득에 응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일단 지난번 선거제 자체를 국민의힘을 배제한 나머지 정당끼리 합의였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선거제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정치적인 현안을 갖고도 원래 여의도가 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이상의 것을 준다라고 하면 협상도 가능한데 지금 당에서는 일단 국민의힘의 입장이 저러니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병립형으로 바로 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많은 의원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어려우니까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지층은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그리고 또 제3, 제4 정당에 계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좀 뭔가 민주당하고 같이 하고 싶어 했고 최근에 그렇게까지 연대를 했는데 이제 와서 선거는 냉정하니까 우리가 일당이 돼야 되니 그냥 쉬운 옵션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도부 입장은 그런데 끝내 설득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우리만 나쁜 놈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보자라고 하고 내일 의총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네, 요거는 김병민 최고한테 이제 짧게 저희 한 40초쯤 남았네요. 네. 일단 얘기 좀 들어보니까 어때요? 저희는 뭐 애당초에 합의되지 않았던 선거제니까 병립형을 가야 된다는 주장 계속 하고 있고 우리 입장은 분명한데 이재명 대표가 곤혹스럽죠. 이재명이 길을 가겠다는 건 원칙 같은 거 필요 없고 실을 챙기겠다는 거고요. 다만 노무현의 길을 생각하면 원칙 없는 승리보다는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고 얘기했던 노무현 정신. 이게 아마 민주당에서 꽤나 회자될 것 같은데요. 네, 시간 딱 맞춰주셨어요. 자, 오늘 좀 더 하고 싶은데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